예, 전력공학 중에서 송배전공학 1장 송배전계통 구성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배전공학에서 그 앞에 순서를 좀 잠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대략 일반 사항들을 좀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반 사항 중에는 송전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가공과 지중에 대한 송전 그 설치 방법이라든가 송전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선로 정수에 대해서 뭐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9장은 송배전공학 중에서 가장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제일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전 특성, 중성점 접지, 고장 계산 안정도, 그리고 이상 전압 정도가 이 송배전공학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 시스템, 이 보호 시스템은 좀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항들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시스템은 나중에 현업에 좀 가시더라도 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많은 분들이 좀 잘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냥 좀 빼놓지 않고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전 부분, 이 변전은 그 변전소에 대해서 그 변전소 안에 설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설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전소 같은 경우는 주요 기기는 변압기가 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배전에 관련된 뭐 정규적 특성이라든지 배전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송배전공학에서는 1장에서 한 9장까지는 송전계통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10장은 그냥 보호 시스템 좀 별도 분야고 11장도 변전 쪽 조금 별도 분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에서 14장까지는 배전 시스템 쪽, 배전 공학 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배전 계통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순서를 보면 전력 계통의 개요, 그리고 송배전 선로에 대한 구성, 그리고 송전 방식, 송전 전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력 계통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 계통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쓰여 있듯이 전기를 생산, 운송, 사용하는 일련의 모든 설비입니다. 모든 설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겠죠. 뭐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라 하면 여기서 뭐 석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연료들이 좀 있죠. 연료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기에 수용가가 전기를 사용을 하죠. 전기 사용을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보고 전력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Electric Power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발전 설비, 수송 설비, 그리고 뒤에 보면 수용 설비, 운용 설비 이렇게 좀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 시스템을 나눌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전력 계통 중에서 가장 그 주요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발전 설비인데 이 발전 설비들이 이렇게 나열이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열이 돼 있죠. 여기 발전기, 뭐 여기는 수력, 여기는 예를 들면 화력, 여기는 뭐 원자력,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기타에는 뭐 열병합 발전도 있고 요즘 나오는 신재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엮이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냐 하면 수송 설비를 거칩니다. 수송 설비를 거치게 됩니다. 수송 설비를 거쳐서 어떻게 가냐? 여기에 이제 수용가로 가게 되는 거죠. 수용가 전력 설비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전력 계통에 대한 그 기본입니다. 이것이 전력 계통에 대한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송 설비가 있고 여기 보면 수송 설비는 수용 장소까지 수송 및 배분하는 그런 송전선 및 변전소, 배전선 이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 설비에는 뭐 송전선도 있고 배전선도 있고 여기에 변압기, 변전소 설비도 있고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저기 아직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수용 설비입니다. 운용 설비입니다. 수용이 아니라 운용 설비입니다. 여기 운용 설비부터 좀 보면 발전소부터 소비까지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감시, 보호, 운용을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통신이 좀 주요 설비들이 되겠죠. 실제 설비 자체는 통신 설비로 이루어져서 상호 간에 이 전체 설비를 유기적으로 관리, 감시, 보호, 운영하기 위한 설비를 운용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송, 운용 설비가 요 안에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용 설비, 여기 수용가 쪽에 수송 및 배분된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수용 설비라 하면 여기에 보면 뭐 공장, 플랜트라고 해서 큰 대형 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사용되는 뭐 노트북, 뭐 프로젝트 빔, 뭐 앞에 카메라, 뭐 에어컨 등등 많이 있죠.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력 계통,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력 계통은 이제 이것들 중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 여기 과목 자체가 지금 송배전 공학이죠. 송배전 공학이기 때문에 이 송배전 공학에서는 주로 이 수송 설비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부터 좀 계속 배워나가게 됩니다. 수송 설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전, 배전,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설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력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좀 개념도로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송배전선로 구성에 대해서 제가 단선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거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잠깐 지워보고요. 먼저 발전단에 승합 변압기를 설치해서 대전력 장거리 송전선에 적당한 전압으로 승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냥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G는 발전기고요. 발전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승합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승합 변압기. 승합 뭐 TR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1차 송전솔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차 송전솔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도 다시 변압기가 또 거치게 되죠. 여기가 변압기가 거치게 됩니다. 변압기가 거치고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 이제 강압을 합니다. 강압을 해서 2차 송전솔로를 거치고 나서 변전소에서 다시 강압을 합니다. 여기 변전소에서 강압을 한 뒤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길게 그려보면 이제 수용각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수용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근래는 기술이 많이 그래도 좋아져서 한 30kV까지는 그 발전기 단자 전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뭐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한 맥시멈 한 30kV까지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단자 전압은 약 30kV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승합을 하는데 승합을 어디까지 하냐면 뭐 보통 154, 345, 765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예시로 여기 30kV에 여기 뭐 3, 4, 5kV 정도만 일단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 4, 5고요. 똑같이 3, 4, 5고 여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1차 송전솔로 여기가 1차 송전이고요. 아까 여기는 2차 송전이었죠. 2차 송전이었고 그리고 여기 3, 4, 5에서 변전소에서 다시 강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강압을 하냐면 154kV로 강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kV에서 3, 4, 5로 승합을 했다가 뭐 예시긴 한데 뭐 충분히 이런 계통도 있습니다. 3, 4, 5kV에서 다시 154kV로 좀 강압을 하는 거죠. 154kV로 강압을 했다가 154kV에서 다시 변전소에서 강압해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 이게 어떻게 되냐면 22.9kV로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이런 5가지들이 이런 계통도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그냥 단순히 수용가까지 직접 우리가 일반 수용가까지만 오는 걸로 그림을 좀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대형 수용가, 요 3, 4, 5 계통 쪽에서 인출을 해서 여기 대형 수용가에도 갑니다. 대형 수용가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포항제철 큰 대형 제철 회사들 있죠. 또는 뭐 현대제철 같은 데도 있고 또는 뭐 삼성 반도체 뭐 이런 데들은 뭐 다들 잘 아는 회사들이시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크게 3, 4, 5 계통으로도 받고 뭐 154 계통 좀 중대형에서는 또 154 계통으로도 많이들 받습니다. 그래서 154 계통으로도 일반 수용가, 대형 수용가로 좀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워팰리스 같은 데가, 타워팰리스 아시죠? 타워팰리스도 그 부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호사로 수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반 수용가로 1호사나 3, 4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소들도 있고요. 그만큼 좀 대형 개소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2.9로 강압을 한 뒤에 22.9에서 강압을 해서 나가는 곳이 대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많이 나가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2.9kV로 수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 각 수용가로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배분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에 주상 변압기, 여기 단상 주상 변압기, 또는 뭐 지상에 있는 뭐 패드TR 뭐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과 몇백 킬로 정도 선에서 일반 수용가라면 뭐 각 가정에 직접 가정에 공급하는 이런 설비까지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승합TR을 거치고, 승합TR에서 1차 송전을 거치고, 그래서 1차 송전에서 뭐 강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대형 부하에, 큰 부하에 그 공급을 직접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강압하고 나서는 다시 22.9로 강압하고 여기서 수용가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를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지금 3, 4호 우리나라 계통이 3, 4호 kV 계통, 154 kV 계통, 그리고 22.9 kV 계통, 그리고 765 kV 계통, 이렇게 우리나라 계통이 좀 나눠집니다.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그래서 154 kV 계통 같은 경우는 약 500메가 정도까지가 송전이 좀 가능하고 500메가급입니다. 그리고 3, 4호 계통 같은 경우는 2000메가 정도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765 같은 경우는 한 8000메가 정도 됩니다. 8000 MVA 정도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고요. 뭐 22.9kV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54의 22.9 배전 TR 용량 자체는 뭐 45에 60 정도 되는데요. 45에 60 MVA 정도 되는데, 실제 배전 라인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셋, 넷, 다섯, 6개. 여기가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2.9 계통의 그 배전 TR은 45에 60 MVA 정도 되고요. 그래서 22.9 이 60 MVA TR, 45에 65 MVA TR을 기준해서 이렇게 각 수용가로 이제 배전이 좀 되게 되는 거죠. 배전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154 500, 345 200, 2000, 765 8000 MVA까지 이렇게 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송전 용량들이 이 정도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22.9kV이 보통 22.9kV 계통이 보통 뭐 배전 계통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주요 배전이죠. 배전 전압인데, 뭐 요즘에는 크게 보면 154 계통도 154 계통은 원래 송전이긴 하지만 조금 큰 단위로 볼 때는 그냥 배전처럼 뭐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전은 아니지만 배전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좀 나가시면 그런 말들도 좀 같이 겸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배전 선로까지 구성을 좀 받고 이제 다음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입니다. 이 직류 방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DC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이렉트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 방식은 AC라고 하죠. AC고 얼터네이트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DC와 AC를 각각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DC는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DC를 주창을 했고, AC는 테슬라가 주창을 했습니다. 테슬라. 뭐 한때 에디슨 밑에서 테슬라가 같이 일도 했었죠. 그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에디슨과 테슬라가 DC와 AC로 인해서 한번 붙었습니다. 크게 붙어서 싸웠고, 결국에 이 싸움의 승자는, DC와 AC에 대한 승자는 AC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싸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1800년대 후반에 이 서로 AC와 DC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에디슨도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굴렸고, 테슬라도 엄청나게 많이 그에 맞대응해서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AC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전압의 변성입니다. 전압의 변성.
이 전압의 변성을 가능하게 한 기기는 변압기죠. 변압기. AC는 그 전압의 변성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근데 DC는 지금은 전력 전자 기술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이때 당시 에디슨이 살던 이때 당시에는 DC에 대해서 전압을 변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전압의 변성이 아주 쉬웠던 그 AC, 테슬라 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와서 AC 계통이 지금 전체를 주도권을 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 DC는 요즘에 또 DC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점점 더 부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C 계통은 뭐 조금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주 해남 계통에도 HVDC 송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1차도 있고 지금 2차 송전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그런 HVDC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AC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요 사항을 좀 잠깐 한번 보면 그냥 요거는 편히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00V고요. 100V. 그리고 나서 여기는 선로 저항이 0.1옴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선로입니다. 선로 저항이고요. 여기에 10옴짜리 그 전등이 달렸다라고 보겠습니다. 10옴짜리 전등.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일 때는 여기에 지금 뭐 거의 100V가 다 걸리죠. 뭐 여기 키로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뭐 0.1옴에 10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0배니까 거의 99% 이상의 전압이 여기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100V 전압이 거의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제가 전등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전등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100개쯤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100개쯤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100개쯤. 여기가 100개. 그러면 그 병렬을 그 합성 저항을 구하면 10옴을 100개를 연결을 해서 병렬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것은 여기에 0.1, 여기 100V, 그리고 여기에 결국에는 0.1옴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100분의 뭐 10이 되니까 여기가 0.1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뭐 이거는 다 잘 아시겠죠. 회로 이론에서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0V에 0.1옴에 0.1옴이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키로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50V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100V, 50V면 이 전등이 갖고 있는 전격이 예를 들어서 100V 전압 대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허용 범위만 가지고 있다 하면 50V에서는 거의 50%의 전압이 떨어진 건데 이 전등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DC는 그때 당시에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C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변압기를 쓰면 이것이 이렇게 좀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중간에 변압기를 써서 AC 계통에 쓴 변압기를 써서 전압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AC,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AC 계통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전력기기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AC 콘센트에서 뽑아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각종 뭐 집에서 쓰는 전력기기들에는 AC/DC 컨버터들이 내장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AC/DC 컨버터 바로 앞단까지는 전부 다 AC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에 대한 이런 어떤 안정성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사항들을 좀 보여드렸고 여기서는 그 뭐 교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류 방식을 현재로는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 직류 방식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 몇 가지 특징들 때문에 요즘에 현재 뭐 HVDC 또는 DC 송전 뭐 또는 DC 배전과 같은 연구 결과물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력전자 소재가 뭐 워낙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류 방식, 다이렉트 커런트 방식의 주요 특징을 좀 보면 먼저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회로 이론 시간에 좀 많이 해보셨겠지만 시료값은 교류 최고 전압의 루트 2배가 된다. 뭐 잘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요거를 그냥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교류 전류 스몰 i와 DC 전류 대문자 i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값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 저항 R이 있습니다. 아래 저항 R 양단의 전류가 교류 전류와 그 직류 전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류 전류에 대한 에너지량 I 제곱 R이고 시간 일정 시간 T입니다. 일정 시간 T 시간 동안에 에너지량은 I 제곱 RT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는 DC 쪽이죠. 그럼 AC 쪽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AC 쪽은 이렇게 나타내요. 0부터 T까지. 여기서 IT. 근데 I는 원래 교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스몰로 나타냈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되죠. 뭐 요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 제곱에 R에 D,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AC에서의 그 에너지량과 DC에서의 에너지량과 AC에서의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동일하다. 동일할 때 그때 이 직류 전류에 대한 값을 우리는 시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료값.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똑같다고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I 제곱 RT는 0부터 T까지 I 제곱에 R에다가 DT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써보면 여기서 R은 그냥 상수죠. 상수니까 요거 그 약분이 돼서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I 제곱에 DT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좀 써보면 루트에 T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 I 제곱에 DT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여기서 이 DC분 전류 I를 그 AC에 대한 시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DC분 I를. 그래서 이때 크기가 여기를 제가 지금 그래프를 좀 안 그려봤었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DC고요. 여기 AC입니다. 그래서 AC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똑같은 주기에 여기 주기 한 주기만 일단 보겠습니다. 한 주기 여기 T만 보면 T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는 여기 지점이 I고요. 여기 지점은 I의 맥스로 보겠습니다. I의 맥스로 보면 결국에는 여기 I 값은 I 맥스에다가 맥스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그때 I 값이 교류 I 전류에 대한 시료값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지금 RMS라고 뭐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때 I가 여기에 시료값이 되는 거죠. 뭐 이것들은 뭐 이 뒷부분은 회로 이론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I는 Imax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I는 그래서 Imax의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얘기가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시료값을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I로만 나타내 보여드렸지만 뭐 전압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에 V만 바꿔주면 뭐 그대로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결국에는 교류 최고 전압의 루트 2분의 1배만큼 그 시료값으로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직류값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류에 대한 것은 교류는 이만큼을 절연을 해줘야 되는데 직류를 본다면 같은 에너지량을 볼 때 이만큼 선에다가 DC분만큼 절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절연 계급의 차이가 좀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저는 뭐 전류로 보여드린 거지만 전압도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송전 효율이 좋다. 송전 효율이 좋다 해서 첫 번째 표피 효과는 제로, 유전체 손실 0, 역률 1입니다. 여기서 DC에서는 주파수가 있나요, 없나요? DC에서는 AC는 주파수가 F로 존재하고 DC에서는 F는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죠. DC에서 주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표피 효과가 0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 AC와 DC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DC부터 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DC 전류에서 여기 표피 효과는 DC 계통에서 전류가 흐르면 DC 전류는 이 도선, 여기 지금 도선입니다. 도선입니다. 도선의 단면적에 전류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흐릅니다. 뭐 이상적으로는 균일하게 흐릅니다. 물론 온도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균일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AC 계통에서는 어떻게 흐른다? 전류가 이 중심부의 전류 밀도는 소하고 그 외곽으로 갈수록 외곽의 전류 밀도는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류 밀도가 크고 가운데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좀 작아진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 표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피 효과. 이 표피 효과는 AC 계통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AC 계통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도선을 사용했다. 똑같은 도선을 사용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DC는 이 전체 면적인데 반해서 AC는 이렇게 바깥쪽의 면적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AC의 저항 성분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효 저항적으로 좀 보면 AC 저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피 효과가 제로라는 얘기는 DC에서 표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결국에는 여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C에서 송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유전체 손실도 마찬가지로 유전체는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그 특히 AC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AC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손실인데 그 손실이 주파수가 0이다 보니 이것도 그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손실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이 부분, 이 표피 효과나 유전체 손실 같은 경우는 뒤에 4장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시면 이 표피 효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때 이런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DC 계통에서는 역률이 1, 역률이 1인 거죠.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전압 E와 그 전류 I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면 역률이 1이고, 그런데 AC 계통은 어떻게 되나요? AC 계통. 요거는 지금 DC 계통이고, 이건 DC 계통이고, AC 계통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좀 벡터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는 AC 계통, 여기는 DC 계통. 그러면 실제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전력은 I에 대한 여기 코사인 세타로 봤을 때 I 코사인 세타만큼밖에 전류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이 코사인 세타만큼의 어떤 제한 요소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AC 계통에서는. 그런데 DC 계통에서는 어떻게 된다? 역률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그냥 1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송전 효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전 효율이 DC 계통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피 효과도 없고 유전체 손실도 없고 역률도 1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송전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안정도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계통을 좀 보자. 이런 계통을 좀 보면 이런 계통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보죠. 여기가 ER, 여기는 ES, 여기는 뭐 델타, 여기는 0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저는 지금 AC 계통으로 그리는데요. 이걸 DC 계통으로 그리면 이렇게 안 그려지고 그냥 DC로 그려지면 되겠죠. 여기가 그냥 DC 계통이고 뭐 이렇게 DC 계통으로 여기는 뭐 DC 계통은 제가 그냥 따로 안 그려보겠습니다. DC 계통은 따로 안 그려보고요. DC에 그래서 제약 조건이 요건 P는 그냥 VI만 나타낼 수 있죠. VI 또는 뭐 E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뭐 코사인이든 뭐 사인이든 이런 얘기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DC에서는. 왜냐하면 위상각이 전류와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위상각이 그 사이각이 0이기 때문에, 0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표현이 됩니다. 전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약 조건이 뭐 V와 I, 뭐 쉽게 얘기하면 V와 I만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와 비교해서 AC 계통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P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ES, ER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여기를 그냥 여기랑 맞춰서 VS, VR이라고 좀 보죠. VS, VR을 좀 보면 VS, VR이라고 좀 보면 이것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여기 I고요. I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P를 나타낼 때는. 이거는 수용가 입장입니다. 수용가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통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VS, VR의 사인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제약 조건이 요게 X죠. 제약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죠. V와 I 말고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 X도 있고 여기서 델타, 사인 델타 또는 델타에 대한 것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VS, VR 이외에도 이런 제약 조건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AC 계통에서는 제약 조건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정도 측면에서 안 좋다. 그리고 뭐 일단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더 안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이것들은 뒤에 가서 제가 뒤에 뭐 그 안정도라든가 이쪽 얘기들을 하면서 이쪽 부분들은 뭐 이런 공식들이 유도되는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뭐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더 설명을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 계급을 낮출 수 있고 송전 효율이 좋고 안정도가 좋다. 뭐 이렇게 좀 주요 특징들이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직류에 의한 계통 연계는 단락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AC 계통이고요. 여기에 AC 요거를 이렇게 좀 보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AC, DC, DC, AC 이고요. 여기도 발전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원, 여기도 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계통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계수에서 단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단락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고장 전류는 여기 고장 전류, IS1, IS2 이렇게 되면 이 곳에서의 고장 전류는 IS는 IS1 더하기 IS2 이렇게 기여가 됩니다. 고장 전류가 이렇게 기여가 되는데 이런 직류 송전 방식을 채택한 이런 계통에서는 여기를 IS1이라고 보고 이쪽을 IS2라고 봤을 때 여기서 기여되는 이 변환기를 통해서 기여되는 이 직류 계통을 통해서 기여되는 고장 전류 IS2는 거의 0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아주 0은 아닙니다. 아주 0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IS2보다는 훨씬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0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AC/DC 또는 DC/AC 컨버터가 이 고장 순간에도 이쪽 부분 이 A 발전기, B 발전기라 봤을 때 B 발전기에서 기여되는 고장 전류를 이 각 컨버터에서 엄청나게 빠른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 고장 전류를 그러니까 좀 막아냅니다. 막아내기 때문에 이쪽에서 IS2의 고장 전류는 거의 제로로 떨어질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직류 방식에서는 직류에 의한 계통 연계는 단락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가 AC/DC, DC/AC 컨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여기가 60Hz, 여기가 50Hz 이런 비동기 계통 연계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컨버터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계통도는 백투백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송전선로를 일정 부분 DC 송전선로를 좀 그려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DC 송전선로를 그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AC, DC, 다시 H로 바꿔주는 변환기가 그냥 내장이 돼서 각 계통, A 계통과 B 계통을 연계할 때는 백투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저처럼 여기 그렸을 때 송전 방식, 송전 그 라인을 좀 그리고 이렇게 좀 AC, DC 계통 각 변환기가 양단에 있을 때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방식은 똑같죠. 똑같은데 단지 송전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들은 비동기 연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류 방식의 주요 특징은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송전 효율이 좋다, 안정도가 좋다, 그리고 계통용 그 단락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고 비동기 연계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 방식이 꼭 나쁜 게 아니죠. 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어떤 전력전자 소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못 해왔는데 근래에는 이런 전력전자 소자들에 대한 그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 있다 보니까 이제 DC가 서서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류 방식 특징까지 이렇게 좀 한번 그 강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직류송전 계통의 개념도입니다. 이 계통도는 상당히 좀 간략하게 표현이 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 해남에 대한 그 계통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도를 그냥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AC 계통 있죠? 이 AC 계통은 지금 우리나라의 해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남. 그 우리나라 땅끝마을이죠. 땅끝마을 해남에서 AC 차단기를 거치고 AC 차단기를 거칩니다. AC 차단기를 거치고 변압기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변압기는 제가 2권선으로 뭐 가볍게 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3권선 변압기고요. 이 변압기는 변환용 변압기입니다. 변환하기 위한 그 변압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AD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AC에서 DC로 변환하는 그 컨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렉터파이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직류 리액터를 거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류 송전 케이블입니다. 이쪽이 직류 송전 케이블. 직류 송전 케이블이고요. 여기를 뭐 HVDC 케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제주도, 이쪽은 지금 제주도, 이쪽은 뭐 해남이죠. 해남이죠. 그래서 직류 리액터를 다시 한번 거친 뒤에 여기에 그 DC, AC 컨버터를 다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좀 대칭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치고 변환용 변압기를 다시 한번 거치고 난 이후에 차단기를 거칩니다. 이렇게 차단기를 거치고 이쪽에 다시 제주도 쪽에 AC 계통으로 그 전력을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이 부분이 이 직류 송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효 전력만 넘어가게 됩니다. 유효 전력만.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넘어가지 않고요. 유효 전력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무효 전력에 대한 보상 장치가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무효 전력 공급 설비가 있습니다. 이쪽에 무효 전력 공급 설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뭐 크게 대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C는 로타리 콘덴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로타리 콘덴서라고 얘기해서 뭐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동기조산기입니다. 동기조산기고요. 그리고 SC는 그냥 스태틱 콘덴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RC와 C는 그냥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전력 공급 설비가 좀 있구나 이 정도 선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RC는 동기조산기로서 제주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실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를 그 동기조산기처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무효전력 공급 설비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일단 무효전력 공급 설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뒷부분에서는 실제 그 해남하고 제주도에 대한 실제 개통도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그 직류송전 방식에 대한 그 몇 가지 그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단극이 있고요. 뭐 이쪽에도 단극이고 단극 같은 경우는 1회선이고요. 그리고 대직위로 또는 도체귀로 이게 좀 도체죠. 도체로 귀로를 하거나 아니면 대지로
귀로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단극으로 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쌍극 여기 쌍극 같은 경우는 극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한 세트, 여기 한 세트. 그래서 쌍극이 됩니다. 쌍극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성점 양단 접지, 중성점이 양단 접지 또는 한쪽만 접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DS 또는 개폐기를 좀 설치한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성선을 설치를 해서 접지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단극과 쌍극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뭐 대지기로냐 도체기로냐 뭐 양단 접지냐 중성선 설치 방식이냐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단극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모노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노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쌍극 같은 경우는 바이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이폴라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좀 있고 여기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호모폴라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있고요. 여기 이런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참고 정도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 그리고 여기 쌍극 1에선 뭐 중성점 양단 접지, 1단 접지가 실제 우리나라 지금 제주 해남 계통에서 그 1기 계통으로 좀 쓰이는 방식이 이 계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류송전 계통에 대한 실제 예시입니다. 여기 해남과 제주고요. 이쪽 부분이 해남이고요. 해남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요 계통들을 다시 한번 그 머릿속에도 좀 상기시켜주고 보시면 아마 그대로 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씨 계통이고요. 여기가 이쪽 편이 154 계통이고 154 계통에서 차단기를 거치죠.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차단기입니다. 차단기고요. 여기 그래서 가라고 쓴 거, 큰 거부터 좀 보죠. 가라고 쓴 것이 보면 사이리스터 밸브가 됩니다. 앞에서도 그 변환기가 있었죠. 변환기 A씨에서 D씨로 변환해주는 변환기가 돼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것도 보시면 그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계통들랑 그 동일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에 접지, 이쪽에 접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좀 접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는 변환형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변환용 변압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을 해서 그 전력을 변환하도록 이쪽에 154 계통에서 이쪽 전압을 좀 낮춘 이후에 이 전압을 다시 180kg로 승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흐름으로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는 직류 리액터입니다. 여기 직류 리액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가 HVDC죠. HVDC고 이것이 약 100kg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 라버는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도 있고요. 여기 이쪽 편에도 있습니다. 이쪽 편에 F라고 쓴 것들인데요. F라고 쓴 게 필터. 그러니까 이 컨버터 또는 인버터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력 변환용 그 변환기가 있을 때는 고조파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고조파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도 같이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고조파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가 어디냐면 이쪽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뭐 바라고 있는데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C라고 있는 것들이 그 조상 설비입니다. 조상 설비가 이쪽 편에도 실제로는 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편에 동기 조상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주도에 말이 동기 조상기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화력발전소를 제가 이름은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 화력발전소를 동기조상기처럼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 실제로는 동기조상기가 아니라 발전소를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발전소를 동기조상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실제 개통도고요. 이 개통도도 그 좀 참고로 뭐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 개통도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직륜송전에 대한 그 몇몇 가지
그 적용 분야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대용량 장거리 송전입니다. 일단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렴 계급 측면에서 그 DC로 사용을 할 경우는 저렴 계급을 좀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도 RMS 값으로 좀 표현이 된다. 뭐 이런 AC와 DC에 대한 그 RMS 관계 이런 것들로 저렴 계급을 좀 낮췄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도 V와 I 이 두 가지밖에 없고 AC 계통은 VI 말고 V도 있고요. 사인 델타 그러니까 상차각도 있고 X도 있었죠. 여기 V에는 VS, VR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상차각 델타 그리고 선로에 대한 리액턴스분 이런 것들이 더 제약 조건으로 AC 계통에서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져서 그 대용량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이것이 직류 송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선의 열적 허용 전류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DC와 그냥 DC와 AC를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여기가 허용 전류로 보겠습니다. 열적 허용이라고 보면 D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열적 허용을 그냥 거의 10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AC 계통 같은 경우는 여기를 100%를 사용을 못하고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요만큼 사용을 하고 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VS, 뭐 VR 그리고 사인 델타 그리고 X 이런 것들 그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한계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송전 케이블에 대한 열적 허용 전류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부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요즘에 근래 전력전자 설비를 이용한 패치 설비를 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패치 설비를 이용을 해서 전선의 열적 허용 전류를 조금 더 높여서 열적 허용 전류에 가깝게끔 조금 더 이 안정성을 높여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치 설비는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그래서 유연 송전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패치 설비를 이용을 해서 이 송전을 이 선로에 대한 그 열적 허용 전류까지 가깝도록 좀 올리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AC 계통이 좀 유리한 거죠. 이런 거 면에서는 대용량 장거리 송전이 좀 유리한 거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직류 송전이 가능합니다. 이 직류 송전 방식의 적용 분야가 첫 번째 뭐 장거리 송전 그리고 뭐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직류 송전인데 뭐 두 개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AC 계통에서 해저 케이블뿐이 아니고 AC 계통에서 그 케이블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한계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 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AC에서는 그 정전 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Q는 오메가 C V 제곱으로 이런 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 Q에 의해서 AC 계통은 과전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페란티죠. 페란티 같은 거기도 한데 근데 이것은 페란티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케이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그 전압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 내량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AC 케이블을 쓸 때는 한계 거리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성에 의해서 이 특성이 그래서 DC에서는 충전 용량이 없고 AC 계통에서는 이런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에서는 이거에 의해서 한계 거리가 존재를 하고 한계 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전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전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DC 계통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메가가 DC 계통에서 F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2파이 F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용량이 제로가 되고 이에 따라 과전압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피 효과 같은 경우도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뒷부분에 4장쯤에서도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표피 효과는 AC 계통에서만 발생을 하죠. AC 계통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때도 주파수가 DC 계통에서는 이걸 좀 다시 보면 AC 계통에서 표피 효과가 발생을 하고
표피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근데 DC 계통에서는 F가 0이죠. 0이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표피 효과는 뒤에서 다시 한번 4장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전체 손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것도 그 교류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교류에서 F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전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 되는 건데, 교류에서 교류 그 계통에서 절연물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유전체 손실인데, 그 DC에서는 F가 제로가 되는 거죠. F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유전체 손실도 없고 표피 효과도 없고, F가 제로이기 때문에 또 충전 용량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손실도 많이 줄고 충전 용량도 없기 때문에 과전압도 없어지고, 그래서 해저 케이블에 그 상당히 좀 용이하다, 유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류계통 간 연계.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좀 백투백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백투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AC 계통이 있고, 그러니까 AC, DC, 여기 DC, AC 계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케이블로 안 쓰고 그냥 AC, DC 그냥 하나로 썼다. 이렇게 AC에서 DC 바꿨다가 다시 AC로 썼다라는 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백투백 방식, 앞서 그 제주 해남을 볼 때는 이런 경우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백투백,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투백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각각 AC/DC, DC/AC, AC/DC, DC/AC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이 50Hz, 60Hz, 60Hz, 50Hz 서로 간에 이종 주파수 연계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컨버터 인버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쪽에서는 서일본에서는 60, 동일본에서는 50Hz를 이용을 해서 이런 계통 중간에 이런 백투백 방식을 이용한 그 교류계통 연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좀 보면 직류송전에서 좀 적용될 수 있는 거, 이제 또 네 번째인데, 과밀도시 지역에 대한 직류송전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이렇게 좀 되겠죠. 단락 용량이 억제되고 사고 파급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과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발전기 용량이, 그 공급되는 발전기, 병렬 운전되는 발전기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렬 운전 대수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용량이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병렬 운전되는 발전기가 좀 많아진다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면, 그러면 한 대일 때보다는 두 대일 때, 세 대일 때에 대한 고장 전류가 커지게 되죠.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어떻게 되냐? AC, DC, 보내고 그린 뒤에 수용가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냥 쉬운 계통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C/DC, DC/AC 계통을 통해서 그 공급을 해주게 되면 단락 용량을 억제할 수 있고 사고 파급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실제 여기에 기여되는 고장 전류가 이 발전기 용량 대비만큼 다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AC/DC 컨버터가 여기 이 부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빠른 스위칭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칭 작용에 의해서 고장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장은 거의 그 고장 전류 자체가 부하 전류에 가깝도록, 부하 전류보다는 물론 크겠지만, 실제로는 좀 크겠지만 부하 전류에 상당히 가까운 크기로, 그러니까 실제 고장 전류는 수십가인데 부하 전류는 그거보다 확실히 작죠. 훨씬 작은데 그 부하 전류에 가까울 만큼, 부하 전류보다 좀 크지만 부하 전류에 가까울 만큼 그 고장 전류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억제 대책으로 사용이 되고, 또 사고 파급 방지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고장 전류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사고 파급에 대해서 이 상위 계통 쪽으로 파급이 방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계통 연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계통에 대한 원활한 연계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 이 계통에서 그냥 그대로 보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태양광도 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연료전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분산전원 그래서 분산전원 물론 이것들도 다 분산전원이지만 전에는 분산전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가스 엔진 그러니까 소규모 소형 열병합 발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그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AC/DC, DC/AC 컨버터를 통해서 주파수도 좀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뭐 전압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조금 전압을 조정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전과 배전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아무래도 여기에 주파수 또는 전압 등이 어떤 안정성이 이 원활한 연계를 통해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송전과 배전 시스템 이쪽이 송전이죠. 송전, 배전에 대한 그 상호 간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류 방식에 대한 적용 분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